자, 비율 분석법인데요. 자, 여기 집인데요.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네, 10억. 그럼 이 10억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되겠죠. 부동산이 10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내가 살 때 내 돈은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내 돈이란 말은 좀 제가 없어 보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줄여서 자본이라고도 그럽니다. 지분이라고도 그래요. 자기 자본, 자본, 지분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본, 자본, 지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4억 가지고는 이거 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걸 타인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타인 자본이란 말보다는 부채란 말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럼 부채 얼마 빌렸을까요? 6억. 네. 그래서 나는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까? 10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어. 내 집이 10억짜리야? 나는 10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억이라는 자산을 뜯어보니까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식이 이런 게 나옵니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채도 자산의 구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억 자산가라 그래가지고 그게 불할 건 없다. 봤더니 부채가 99억이더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여기까지 그런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율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비율이 대부 비율이에요. 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예요. 부채. 그럼 이 사례에서는 대부 비율이 얼마일까요? 부동산 가치 10억짜리라 그랬죠? 부채가 얼마입니까? 6억이다. 그럼 0.6이네요. 0.6은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60%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걸 대부 비율이라 그래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만약에 은행에 가가지고 추가 대출을 또 받았어. 2억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얼마가 돼요? 8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기 자본은 4억이더라고 부채가 이제 8억이 돼버리면 12억짜리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이 시기에서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부 비율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부채를 갚으면은 대부 비율은 작아질 거고 부채를 더 늘리면 또 대부 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참 그런 건 당연한 얘기고요. 어찌됐든 이 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부채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부채 잔금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부채를 2억을 갚아버렸어요. 그럼 부채 비율이 더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네. 자, 대부 비율 맞습니다. 대부 비율. 이 대부 비율은 융자 비율이라고도 불러. 타인 자본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출 받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똑같은 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LTV라고 부릅니다. LTV 들어보셨나요? LTV. 그래서 보통 LTV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부 비율을 말고 좀 쓰긴 쓰지만. 그러면 대부 비율이 커졌다. 그 말은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은행에서 대부 비율을 확대했다.
그럼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였는데 대부 비율을 80%로 올렸다 이 말은 예전에는 10억짜리 집이면 6억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8억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 뜻이네요. 맞아요? 그럼 대부 비율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요와 공급할 때 수요 증가 원인 안에 대부 비율 확대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 비율 확대, 대출 많이 해줄게.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반대로 대부 비율 축소, 대부 비율 규제, 이 말은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 의미까지도 같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예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예요. 그럼 자본이라는 말이 지분이라 그래도 됩니다. 자본이나 지분이나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본에 대한 부채. 그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요즘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부채에 대한 자본으로 나왔거든. 부채 비율 어떻게 읽는다고? 자본에 대한 부채. 우리 시험 쉬운 거 물어봐요. 복잡한 거 안 물어봐요. 부채 비율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얼마죠? 4억이네요. 맞아요? 부채는요? 그러면 6 나누기 4 해야 되겠죠? 그럼 1.5 나올 겁니다. 1.5는 몇 퍼센트입니까? 곱하기 100 하면 그게 퍼센트잖아요. 그죠? 150%가 되겠죠. 퍼센트를 구할 때는 숫자에다 곱하기 100 하면 돼요. 3은 몇 프로인데 3은? 300%. 5는요? 500%. 10은요? 그렇습니다. 10은 1000%.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 봤어요. 자,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은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 한번 구해볼게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면 식을 한번 만들어 봐보세요. 분모가 뭘 것 같아요? 10억. 맞아요? 그 중에 내 돈이 얼만데?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기 자본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 그래도 될까요? 자기 자본이 지분이라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40%죠. 맞아요? 타인 자본 비율 몇 프로일까요? 60%겠지. 타인 자본 비율. 타인 자본 비율은 10억 분의 6억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60%예요. 근데 타인 자본 비율이라는 말을 잘 안 써. 우리 개론에서는 타인 자본 비율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야. 지금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헷갈리면 안 돼. 그럼 대부 비율 몇 프로입니까? 60%. 자, 그럼 보세요. 자기 자본 비율하고 대부 비율 두 개 합쳐. 그럼 몇 퍼센트가 돼? 합치니까 100%죠. 기억한다. 자기 자본 비율과 대부 비율을 합치면 몇 프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다 지금. 내 돈 비율하고 남의 돈 비율을 합치면 100%지 당연히. 자꾸 외우라 그러지 말고. 외우라 그러지 말고. 자, 그럼 보세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 이렇게도 식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험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부채 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대부 비율을 가르쳐주고 부채 비율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 식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두 개 합치면 100%라고 그랬잖아.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은 부채 비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40%분의 60%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60 나누기 40 하면 결국 1.5 나오겠죠? 150%가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 첫 번째 난관, 이 식을 기억해야 되겠네. 그렇죠? 두 번째 난관, 대부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이 합치면 100%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네. 세 번째 난관, 이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네. 계산기 60 나누기 40. 우리 계산 문제에서 거쳐야 될 난관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계산 문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그런데 시험에 물으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연습만 조금 하면 돼. 하시면 돼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돼. 이 말이에요. 내 돈은 100원인데 은행 부채가 500원이다. 그러면 500%인 거예요. 내 돈보다 은행 빚이 5배 많잖아요.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의미를 딱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그럼 대부 비율은요, 100%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대부 비율 100% 초과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11억 대출해 줍니까? 안 해준다. 처음에는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때는 처음 대출해 줄 때는 대부 비율을 100% 초과하지 않겠지, 은행들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근데 저 집이 10억 하던 집이 갑자기 시세가 폭락해가지고 5억으로 줄어버렸어. 집이 반토막 났단 말이야, 반토막. 그러면 집은 지금 얼마짜리인데? 5억인데. 은행 빚은 얼마야? 6억이잖아, 6억. 그럼 5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럼 대부 비율이 100% 초과합니까? 네, 기억할 거니까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어떨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다른 뜻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채 감당률입니다. 시험에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다시피 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채를 과연 감당할 수 있냐, 네가. 그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의 식은 아까 우리 순영업소득 공부했죠. 순영업소득 기억납니까? 순영업소득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지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은행에 원리금을 갚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의 식이 이 식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 식은 기본입니다. 저는 외워놔야 됩니다. 기본이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1억이야. 순영업소득이 1억이에요. 근데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도 1억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죠? 맞아? 그럼 이때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1이죠? 1이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순영업소득 1억 5천이에요. 1보다 크네? 1보다 크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이라 그래 볼게요. 8천만 원. 그럼 이 경우는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0.8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돼요? 부족해요? 부족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다. 부채 감당률은 기준이 얼마냐면 1이야, 1. 부채 감당률이 기준이 1인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 뜻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에는 부족하다. 이걸 잘 낸다고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우리 교재에 아마 그런 말이 있죠.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43페이지요. 부채 감당률 43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부채 감당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네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뭡니까?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럼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의미를 잘 물어봅니다. 그럼 저기서 시험을 낼 때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다. 맞나요? 맞죠? 식 자체를 물어보거든요. 순영업 소득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이 그러면 안 돼요. 이 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맞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때는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 갚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 그래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 세 개는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됐습니다. 이제 넘기고요. 자, 이제 넘기시면 금융론 나옵니다. 금융론. 자, 금융론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인문서에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 몇 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대부 비율 할 때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부동산 가치라는 말 대신에 총 투자액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총 투자액분의 부채도 대부 비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부동산이 10억짜리라는 얘기는 내 투자액도 얼마란 뜻이다? 10억이 될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액 그래도 될까요?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똑같은 뜻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보란 말. 만약에 건물을 10억 주고 구입했다. 10억 주고 구입했다. 근데 그 10억 주고 샀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이 꼭 가치가 10억이라는 뜻은 아니잖아, 원래는.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가치도 10억이고 이렇게 보고 풀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을 10억 주고 구입했어. 근데 은행에 대출을 6억 받았어. 그럼 대부 비율은 얼마다는 거예요? 10분의 6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부동산 가치라는 말이나 구입액이라는 말이나 총투자액이라는 말이나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풀 때. 특히 우리 투자론에서는 그렇습니다. 투자론에서는 그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이 가면 또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드립니다. 자, 이제 금융론인데. 자, 일단 금융이라는 뜻이 뭘까요? 금융. 네,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할 때 금자하고 융통할 때 융자를 따서 이거 금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융통이라는 건 뭡니까? 조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거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 그럼 여러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약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 돈 뭐 벌어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 버는 건 빼고 버는 건 당연한 거고 벌었는데도 부족하니까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하단 말이야. 내 수익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빌리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 빌려야지. 빌리죠. 맞아요.
빌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빌린다. 능력이야. 그것도 빌리는 것도. 빌리는 것도 능력이야. 빌렸어. 근데 빌렸는데도 아직 부족해. 아직까지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훔친다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도 빌리는 거야. 저당도 빌리는 거야. 저당이라는 건 담보로 하고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빌리는 거야. 또 돈이 없어. 지금 돈은 필요해. 애가 울고 있어. 돈은 없어. 빌린 데도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더니, 제가 이제 부산에서 강의를 했는데 옆에 여자분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여자분이 엄마한테 얘기한대요. 네. 이제 깜짝 놀라서 좀 무서웠어요. 참 순수한 분 같았어요. 네. 엄마한테 얘기할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요. 얘기하세요. 엄마가 부자인 것 같더라고. 네. 네. 엄마한테 얘기하는 건 답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거 팔아야 돼. 반지도 팔고 목걸이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야 돼. 내 거. 돈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집에 내가 돈이 없으면 빌린 거 안 되면은 내 걸 팔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돈 빌리는 방법하고 내 몫을 처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빌리는 거는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부채금융. 내 몫을 팔아서 처분하는 거는 지분금융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가요. 현대자동차가 큰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공장. 이 공장을 만드는데 1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해요. 100억이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요,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죠.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갔죠.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40억밖에 안 빌려주는 거예요. 40억밖에. 그러면 60억이 부족하죠. 근데 이 현대차는 지금 정모 사장님이 계신데 이 사장님이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현대자동차는 100% 누구 거다? 정 사장님 거야. 자기가 다 지분을 다 갖고 있어. 그 말은 이 현대차에서 수익이 나면 전부 이익 누가 다 가져간다? 정 사장님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60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내 몫을 포기하는 거야. 야, 내 몫 40% 팔게. 그 말은 앞으로 이익이 나면 40% 이익을 나눠줄게 이익이잖아요. 맞아요? 주로 그때 어떻게 해요? 주식 발행해요. 뭘 발행한다고? 그때 발행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이 정 사장님은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했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60억을 모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 주식을 발행했더니 주식을 40%를 자기 몫의 40%를 포기하고 주식을 발행했거든. 얼마어치를? 60억 원어치를 발행했단 말이야. 60억을 발행했더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주식을 60억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주인이 누구하고 있어? 정 사장님하고 홍길동하고 둘이가 주인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 사장님은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고요? 60% 갖고 있고, 홍길동이가 몇 프로 갖고 있어? 40% 갖고 있지. 지금 40% 팔았다 그랬잖아. 40%가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60억.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 주식을 발행한 이 60억은요, 남의 돈입니까? 이게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이게 자본이 돼요. 자본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거는 내 돈이 돼요. 왜? 주인이라고 그랬잖아. 홍길동 이 회사 주인이 아니야. 홍길동 주인이다. 40% 갖고 있는 주인이다. 정 사장은요 60% 갖고 있는 주인인 거예요. 저걸 우리는 주주라 불러요. 주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낸 60억은 남의 돈이다. 이 회사 내 돈이다. 회사 돈이잖아. 회사 자기 돈인 거야.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돈은 전부 자본으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간다고요?
자본으로 들어가요. 자본. 자본. 그러면 이 부채 40억은 자기 돈을 조달한 거다, 남의 돈을 조달한 거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죠. 맞아요? 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조달한 60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다. 자기 자본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얘는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예요. 지 돈이에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 전부 다 얘들은. 오케이? 이처럼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부채금융,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지분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부채금융.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뭐라 부른다? 지분금융. 그래서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됐겠죠. 그럼 이 공장의 자산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억. 공장 자산 100억짜리 공장이 생겼잖아. 근데 100억짜리 공장을 뜯어보니까 부채가 얼마고? 40억. 자본이 얼마고? 60억.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이 복잡하면 몰라도 돼. 예를 드는 거야. 그럼 기억할 건 이거예요.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한 걸 뭐라 부르고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걸 뭐라 부르고요? 이거는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 홍길동이 주식 사줬잖아. 홍길동이 주식 사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지분금융에서 자금을 공급해 준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예요? 홍길동이가 자금 줬잖아. 주식 사줬잖아. 맞아?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지분투자자라 불러요. 지분투자자. 지분투자자. 주식 사준 사람. 그럼 홍길동은 이걸 왜 사줬대? 목적이 뭘까? 지분투자자의 목적? 배당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요? 배당 받습니다. 수익이 나면 이 회사가 이제 수익이 100억이 나잖아. 그럼 이 사람은 40억을 가져갈 권리가 있잖아요.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익을 나눠 갖는다니까 얘하고. 자, 그 다음 부채금융에서 자금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누구였어요? 은행이었죠. 은행 가서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부채금융에서 자금 공급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 투자자라고 그래요. 저당 투자자. 돈 빌려준 사람. 저당 투자자. 그럼 이 사람들은 돈 왜 빌려줬대? 목적이 뭘까? 그렇죠. 이자가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남의 돈 빌리는 방법이 있고 내 거를 팔아가지고 내 돈으로 자기 자본 형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조달하는 걸 뭐라 부르고? 부채금융.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뭐라 부르고? 지분금융. 결국 홍길동 돈이지만 그 돈이 우리 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남의 돈을 조달하는 거지만 남의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또 이런 것도 있거든.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채권. 주식하고 채권하고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은 내가 주식을 발행했더니 여러분이 샀어. 그럼 여러분들은 같은 주인이 된 거야. 주인. 무슨 말 알겠습니까? 채권은 뭐냐면 내가 채권을 발행했더니 여러분이 샀어요. 여러분 주인 아니야. 여러분들 나는 이자 받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갚아야 돼? 원금 갚아야 돼. 주식은 주식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지. 성격이 달라.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는 돈 빌렸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채권 발행도 돈 빌리는 거야. 그러면 채권 발행은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 부채금융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은 부채금융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지분금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부채금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지분금융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이루는 것들은 지분금융이고, 남의 돈을 그냥 순수하게 빌리는 건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내가 개인한테 돈 빌리러 다니면 힘들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지고 1억 빌려주세요. 1억. 힘들죠? 근데 채권을 발행해버려, 내가. 1억짜리 채권을 1000장을 찍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발행하면은, 그걸 사면은 돈을 훨씬 더 빌리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차용증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하나의 차용증이지 뭐. 그럼 나중에 이거 채권을 갖고 온 사람한테는 원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채권을 갖고 온 사람한테 뭘 줘야 돼? 이자 줘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은 부채금융이다. 그러면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지분 투자자입니까? 저당 투자자입니까? 저당 투자자란 말이에요.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저당 투자자. 주식을 구입한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목적이 뭔데? 이자가 목적이야. 이자가. 됐어요? 그럼 조금 전에 부채금융으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죠. 맞아요? 이처럼 부채금융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정권이라 그래. 부채정권의 대표적인 게 채권이야. 채권. 그럼 아까 우리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까 뭐 발행했어, 이 사람? 주식 발행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처럼 지분금융을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을 무슨 정권이라 그러냐면 지분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딱 적냐면요.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방이 두 개가 있구나. 방이 두 개가. 무슨 금융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구나. 맞아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다. 지분금융에서 자금을 주는 사람을 지분 투자자라 그러고 부채금융에서 자금을 주는 사람을 저당 투자자라 그런다. 지분 투자자는 배당이 목적이다. 부채금융에서 저당 투자자는 뭐가 목적이다? 이자가 목적이다. 지분금융에서 발행하는 정권을 지분정권이라 그런다. 얘는 부채정권이라 그런다. 지분금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옆집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채금융 얘기하는데 배당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채권 했는데 배당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주식 나오는데 이자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얘기 하려고. 구별을 딱 지으라는 겁니다. 구별. 됐어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요. 44페이지예요. 4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보충학습이라고 있어. 보이세요? 거기 보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보충에다 넣어놨지만 사실은 중요해. 자, 지분금융 한번 볼까? 지분권을 팔아 이렇게 돼 있잖아. 지분권이 뭐냐면 내 몫이에요. 지분은 내 몫을 얘기해요. 야, 내 지분이 그것밖에 안 돼? 내 몫이 그것밖에 안 돼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 몫을 팔아가지고 뭘 조달한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가 목적이다? 배당. 그리고 지분금융이니까 배당이란 말이 나와야지. 이자 그러면 안 돼. 그 괄호 안에 나오는 거 있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공모에 의한 증자, 펀드 이런 말 보입니까? 줄 쫙 칩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지분금융을 찾으세요 이렇게 내거든요. 다음 중 지분금융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냅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에 의한 증자가 뭐냐면 주식 발행이에요. 주식 발행.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럼 이 지분금융은요, 주식 발행. 홍길동이가 주식을 샀다 그랬잖아요. 회사 망했어. 근데 하다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홍길동이가 산 주식값 40억. 40억은 회수가 돼요?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되네. 그럼 그 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 기억해야 된다.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펀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겠네. 저 은행가 펀드 팔잖아요. 그럼 펀드는 원금 보장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펀드를 가입할 때는 그 은행 직원이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선생님, 이 펀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지. 안 해주면 그게 불안전 판매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펀드는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 자, 그다음 부채금융입니다. 자, 부채금융을 보시면 차입을 하거나, 차입이 뭐냐, 돈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사채, 이 사채가 뭐냐면 채권이야. 그 사채는 개인 사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 사자거든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사채예요.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든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뭐를 조달하는 거?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부채금융. 그 뒤에 이자란 말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보시면 그게 부채금융의 종류예요. 자, 저당 동그라미 해볼까요? 저당이라는 말은 돈 빌린다는 겁니다.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걸 저당이라 그래요. 담보로 했다는 건 돈 빌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당이란 글자 나오면 부채금융이에요. 자, 그럼 줄쳐야 돼. 신탁금융은 줄치고 별표. 신탁금융은요, 돈 빌리는 거예요, 이것도. 신탁금융도 돈 빌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신탁금융, 부채금융이에요. 기억. 자, 그 다음 MBS, ABS도 줄은 쳐놓으세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3번에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습니까? 네, 메자닌 금융. 네, 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혼합 형태 이런 말 나와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 메자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메자닌은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인데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층이 있어요. 우리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가면 1층과 2층 사이 중간층이라든지, 요즘 우리 현대식 건물에도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조금 계단 하나 중간에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별도의 층을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 층을 메자닌이라 그래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1층과 2층이 혼합되어 있는, 즉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합되어 있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메자닌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메자닌 금융의 뜻도 아세요? 아셔야 돼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재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출처보죠.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죠, 예전에.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줄 치세요. 쳤어요? 그 뒤에 하나 더 적으세요. 배당 우선주. 배당 우선주. 자, 우리 시험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뭡니까? 전환사채가 뭡니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도 좀 사채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죠. 사채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현대차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어. 전환사채. 그럼 여러분들이 전환사채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대차한테 뭘 받아요? 이자 받아, 이자. 이자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다. 그럼 이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뭐도 받을 수 있어요? 원금 받아요. 그게 채권이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뭐라 부른다고? 사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뭐라 불러?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뭐라 불러? 공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국공채는 무형자산이라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면 못 받지만 나라가 망할 일이 없잖아.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하지만 사채는 회사가 망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건 못 받잖아. 그러니까 걔는 위험자산이라, 채권은. 위험자산이지만 주식보다는 위험이 높다, 위험이 낮다? 위험이 낮지. 위험은 낮지. 어찌됐든 전환사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금융이죠. 근데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하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만기가 됐죠. 만기가 되면 전환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에는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환권이라는 거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일정 금액에 대해 만약에 100만 원당 주식 한 주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환권을 행사해버리면 나한테 뭐도 준다? 주식도 줘.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더 비싸지. 그러면 결국 전환사채는 채권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뭐로 받으니까? 주식으로도 받으니까 지분금융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까? 맞아? 두 개가 섞여 있네. 그래서 전환사채는 부채금융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무슨 성격도 갖고 있다? 그렇죠. 지분금융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신문을 볼 때 뭐 현대차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말은 일반 채권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런 거는 기업에서 편법 상속 같은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전환권을 포기해버리면 포기한 걸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참 그런 모셔도 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비슷해요. 전환사채하고. 이것도 이자 받아. 그럼 만기가 됐어. 만기가 되면 아까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단 그때 돈을 더 내야 돼요. 물론 주식 값만큼은 안 내겠지만 약간의 돈을 내야 돼. 그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준 사채라는 뜻이에요. 그럼 신주인수권 행사하면 그 사람 주식 줘야 돼요. 전환사채는 돈 안 주고 바로 전환권 행사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배당 우선주인데요. 제가 우리 11월 12일이니까 시간 좀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식은 우선주가 있고요. 보통주가 있어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주주라고 부르죠. 주주는 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대차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주주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우편물이 와요. 주총에 참여하라고. 배당이 나오면 배당금 받아가라고 날라옵니다. 배당금 통지서 날라오고. 뭐 주주란 말이에요. 그럼 주주는 권리가 크게 두 개가 있거든. 주주의 권리. 첫 번째 권리가 뭐냐면요. 의결권이에요.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요. 반대, 찬성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회사가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어요. 물론 배당을 얼마나 해줄 거냐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보통주는요.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주는. 근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우선주는 뭐냐면 이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주에게 배당을 주고 나면 남는 걸 가지고 누구에게 배당을 준다? 보통주 주주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우선주 주주들은 뭐가 없다?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배당이라는 명목하에 뭐 받아가는 거하고 비슷해. 유자 받는 거와 똑같아. 왜냐하면 우선주는 무조건 배당 다 해줘야 되거든. 우선주 주주한테 뭘 해줘야 된다? 배당 꼭 해줘야 돼. 우리 배당이라는 거는 보통주는 안 해줄 때도 있어, 배당. 근데 우선주는 배당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만큼을 딱 배당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 뭐 받는 거하고 비슷해? 이자 받는 거와 똑같지. 뭐 이자 받는 거 매달 똑같이 따박따박 받는 거와 똑같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식이지만 채권과 같이 물론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지만 마치 이자 받는 것처럼 정해진 금액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금융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우선주도 일종의 메자닌 금융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다음 중 메자닌 금융을 찾아라 이런 게 나왔어요. 예전에요. 그래서 그때 요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에서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하시라는 뜻이고, 이제는 메자닌 금융의 뜻도 아는 게 좋겠다. 메자닌 금융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요? 1층과 2층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메자닌의 원뜻이고 그걸 안 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걸 안 외우고, 응? 시장에 가가지고 뭐 중요한 일 시켰더니 뭐 심부름한 건 다 까먹어버리고 시장에 가 사람들 많던데 왜 얘기만 하는 거 똑같아.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층, 2층은 잊어버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배당 우선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설명드렸고요. 자, 그 밑에 자금의 상환 방법 있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